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꽉 차는 스튜디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뭐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짐작하고 오셨죠? 네,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하면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게 마지막에 꼭 여쭤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잊어먹고 가거나 시간이 모자라가거나 그리고 생각을 한참 하시다가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여쭤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직무 배제는 무엇이다. 한 줄 평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가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윤석열 직무 배제는 참 잘했. 되네. 되네. 참 잘했다. 보통 우리가 명사를 생각하는데 신박하십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안 되는 국정원 시켜다가 이 혼외자 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망신줘서 내쫓고 이랬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고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받고 이렇게 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감찰이 벌을 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의혹이 있으면 감찰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을 제외하면 모든 다른 부처의 장관들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에 감사받고 감찰을 다 받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거기에서 벗어나 있던 대상 공무원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잘했다라고 하셨고요.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께서는 저도 비슷한데요. 네. 윤석열 직무 배제는 집에 가 다. 에이, 집에 가 다 이상하잖아요. 뭐예요? 뭐 집에 가라는 것이다라든지. 집에 가. 네, 집에 가. 집에 가. 네, 알겠습니다. 뭐 저기 비슷합니다. 이제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역사상 초유의 검찰이 정상화되고 있다. 초유의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 자체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과거에 이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도 징계위원회라든가 감찰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사표를 내버렸죠. 사실은 그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위의식이기도 하고 또는 특권의식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역으로 봤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걸쳐서 이 절차대로 장관이 이 해임 제청을 하는 자체가 아주 정상적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라는 것이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윤석열 직무배제는 대관식이다. 대관식? 네,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열렬히 지금 한 지난 1년 동안에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해오면서 윤석열 총장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제 핍박받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정착이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권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결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를 이기는 결과도 이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만 지금 이 정부에 저항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하는 거의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상 대결 대권 여론조사를 또 다른 언론이 단기간 내에 붙일진 모르겠지만은 수치가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킹메이커로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관식이다라고 하셨고요. 신장식 변호사. 윤석열 직무배제는 외나무다리다. 외나무다리. 네, 누구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절차 안으로 들어갔고요. 진검승부? 네, 진검승부고 외나무다리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판사 불법 사찰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보도 자료에 표현했던 이 상당한 정도 보고서가 입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쪽 검찰에서 작성했던 보고서가 입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정도 표현을 하기가 어렵겠다 싶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내가 작성했어요. 근데 그거 일반적으로 하던 거예요라고 하면서 6페이지짜리 글을 이프로스에다 올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저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이겁니다 하고 한번 올려보시면 돼요, 그분이. 그러면 이게 실제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그다음에 용도가 어떤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보고서
판사의 정보를 모았다니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고 어떻게 활용되었느냐가 나오면 이거 완전 빼박입니다. 양쪽 다. 어느 쪽이든 한쪽은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재촉하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다 대응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직무배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서로 증거를 까게 돼 있어요. 1, 2주 안에 외나무다리에서 누가 밀려 떨어질지 나올 겁니다. 띠리디리리. 그건 오케이 목장인가? 네, 고영모 최고위원. 네, 윤석열 직무 배제는 꼬장이다. 꼬장. 예. 그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윤석열 그 총장을 키워주고 있고 그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계속 빼달라고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아니 최근에 안 했어요. 거론지에서. 근데 추미애 장관은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거론이 안 되냐. 뭐 제가 봤을 때 사실상 권력 1위라고 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좀 그래서 그나마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자꾸만 저를 좀 봐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약간 꼬장을 부리는 거 아닌가. 예. 대선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대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당대표도 했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은 본인이 정치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정치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간 자기 타임 테이블에 그 착오가 생긴 것 같아. 갑자기 빨라졌죠. 네, 갑자기 빨라지니까 원래 그 윤 총장한테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딱 그 피해받고 정권의 탄압을 받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딱 사표를 던져야 본인한테는 가장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위법 부당함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임기 때까지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에서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지는 전체 타임테이블에서 뭔가 좀 너무 앞당겨졌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제일 타이밍 아니에요? 이준석 최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핍박받는 이미지는 지금이 최고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엔 나중에 국민들한테 각인을 남기려면은 성과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전지검에서 시작했던 그 원전 수사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재판이라든지 뭐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지만 본인이 이제 이 정부에서 할 일을 했구나라는 평가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좀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장식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제는 약간 시간표가 좀 조급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전지검에서 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없이도 자기의 지휘권 없이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조남관 차장이 이제 대행해가지고 그런 그 수사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에게 지휘를 하게 되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그러면 대전지검에 있는 그 하부 조직이 같이 반기를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군대 없는 지휘관이 될 것이냐. 이게 본인에게 굉장히 이제 가르마를 타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권도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이제 장수를 없앴다고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검찰이라는 그 대한민국 거대한 수사 권력이 우리는 총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추미애 장관 개인이 벌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권이 아예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을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보니까는 이제 스텝이 꼬였다라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임 스케줄이 꼬였고 반대로 보면은 이제 이분이 또 어쨌든 개인적으로 연루된 것들, 가족들이 연루된 것들에 대해서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검찰 조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까?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윤 총장이 옷을 벗었는데도 방어해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방 말씀하신 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법 사찰 문제가 이 검사 부장이 밝혔단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걸 관행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법원의 판사들이 벌써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해서 이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이 사찰 흔히 하는 이 정보 취합 방식에 대해서 이 사찰이다 문제 제기가 된다면은 검찰 조직 자체가 윤석열 총장을
옷을 벗은 상황에서 방어해주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니 하나 저는 근데 궁금한 이거는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짧게. 그 불법 사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은 이것이 우선 그러면은 관행이었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감찰로 인한 윤석열 총장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우선 궁금하고요. 아니, 예를 들어 문무일 총장도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은 문무일 총장도 그럼 공소시효가 살아 있을 텐데 그분도 그럼 형사적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전에 분도 제 생각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윤석열 네. 아무리 그래도 네. 그 지금 이게 판사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을 대검 소위 말하는 범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면 그게 관행이니까 윤석열만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윤석열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 이 판사인데 판사 지금 블랙리스트를 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보를 취득한 게 2018년 11월 6일하고 3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차장검사가 그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할 때 무리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보고라는 문건 이게 2014년에서 17년까지 작성됐던 것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보도가 됐어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그 다른 검사가 내가 작성한 당사자인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있는 얘기 모아서 한 거다라고 했더니 법무부에서 오늘 저녁에 새롭게 알림을 내면서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16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론에 어디에서도 16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라는 것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그럼 뭐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차장검사의 지휘하에 압수수색했던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들었던 리스트가 그게 그냥 창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활용했다는 거죠. 들어가서 활용돼서 판사 리스트를 작성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됐다는 거고 민간인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쓰면 이게 지금 수사 정보만 모으도록 되어 있는 대검의 기관이 수사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네. 사찰이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구형무 지시했다는 최고위원한테 정황이라는 게 전혀 기회를 문제가 조금 나잖아요. 네. 구형무 최고위원. 아니,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감찰이잖아요. 계속 추미애 장관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자객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감찰 결과 뽑아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뽑아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찰 결과에 대해서 이건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감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지금 민간 정보 모으고 있는데 정당성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모으고 있는 얘기잖아요. 것 자체가 그게 팩트냐 아니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네. 거죠.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건 이거- 알겠죠 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 2주 안에 1, 2주 안에. 1, 2주 안에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 니들 다 나와요. 아니요. 그 제가 아. 계속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뭉뚱그리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의 수사 관행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 가지고 과거 예술인들에 대해 가지고 분석했던 문건에 대해 가지고 제작한 사람, 지시한 사람, 그리고 이 관행을 용납한 사람 또는 밑에서 그걸 하지 말자고 했는데 묵살한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다 나왔어요 이미. 그런데 거의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지우려 그러면은 판사들이 판사의 무죄를 따질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검찰이 네. 이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분노해야 게 된다는 그게 제가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게 신장식 뭐냐면은 변호사님, 네. 결국 거기에 대해서 네네. 누가 지시했느냐는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저는 1, 2주 안에 다 끝날 얘기라 짧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 무슨 뭐 사생팬이에요? 왜 개인 취미까지 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왜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합니까? 반부패 강력부가 옛날 공안부예요. 공안부에서 뭐 하는 데예요? 그 권력자들 이 사람들 비리 있으면 때려잡는 데거든요. 왜 공안부에다가 이거를 윤 총장이 그걸 전달해요? 검찰에서 판사 관련 정보가 필요했으면 해당 공판을 하고 있는 공판부에다 공판 검사가 주더라도. 판사 정보를 인터넷 검색한 것 갖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검색도 대충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대충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뭐 1, 2주 안에 결판이 날 거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인데 말 좀 들어주세요. 두 번째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입니다. 정부가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거듭 요청을 했고요. 집회를 강행을 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 같은 시기에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글쎄 뭐 방역 수칙에 맞춰서 집회 규모를 축소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분노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민주노총 집회 명분은 정부의 노동법 계약 저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인데요. 자,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듣죠. 무건 수행을 하셨던 우리 구영모 최고위원 얘기부터 듣죠. 무건 수행했나요? 그러니까요. 좀 빨리빨리 네. 이렇게 막 큰 목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역에는 진보 보수도 없고 성각도 없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융통성들에 대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있어 우리가 지금 뭐 2단계 격상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뭐 사업장 뭐 방역이 완벽하게 된 카페라도 무조건 테크아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9시 이후에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 무슨 뭐 인터뷰 형식이다 10인이하다 여러 가지 이런 뭐 많은 조건을 대고 있는데 그래봤자 모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이러는 거를 갖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지금 2단계 격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회는 무조건 모이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절대로 모이면 안 되는데 네. 일단 뭐 굉장히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측에서는 정부에. 그렇죠.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권리 중에 하나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근데 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설득력을 높이는데 사실은 저는 뭐 노동법 계약저지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 동의하거든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전술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전에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실 텐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보수단체 집회할 때도 자제하는 게 좋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100명 이하 집회면 99명 집회를 철저하게 방역 수준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언제까지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으니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정해서 보수든 진보건 표현의 자유에 일정하게 숨 쉴 틈은 만들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고민이 깊은 거죠. 물론 탁자 위에서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보장할 거냐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고 이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준의 문제다라고 보는 게요. 저는 예전에 이제 8.15 집회 때 보수 단체에서 굉장히 방역에 무책임하게 이제 많은 인원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천절 집회 때 10월 3일 날 그때 뭐 경찰이 14,000명 가까운 경력을 투입하고 실제 집회에 나타난 인원은 기백명도 안 되었는데 과잉 이제 진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었을 때 경찰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수단체가 지난번에 진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많이 모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우리가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면요. 대한민국에 집회하면 가장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에요. 이 사람들 전문가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진짜 경찰이 말한 그 변명이 맞다면은 이번에 진짜 긴장해야 돼요. 예? 원래 항상 소뚜껑 보고 놀라는 사람 자라보고 놀라는 게 그게 정상인데. 자라보고 놀라 소뚜껑 보고 놀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놀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만약 본인들 얘기대로 그때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모일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수십 년의 역사 동안에 많이 모으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방역에 대해서 관심도도 이제 낮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고도 적게 하고 실제 집회 당일에 통제 인력을 동원하는 사람도 적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또 이제 그럼 경찰이 규정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과 주장 그리고 집단에 가려가지고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신장식 변호사 같은 분들은 그 전문 시위꾼이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은 집회에 관해서는 전문가니까
아까 말씀에 100% 공감해요. 다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판사들이 매번 애매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상황 인정하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양 진영에서 집회를 봤을 때는 공평성이라는 잣대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벽이 안 나왔거든요. 네, 공평성에 대한 잣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진영 대변인? 뭐 일단 뭐 저는 뭐 민주노총도 집회를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뭐 그런 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는데 사전에 집회에 대한 이제 소통의 정도의 문제 차이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직화된 표현이 그렇습니다. 조직화된 전문 시위꾼이 오히려 저기 통제하고 협의되기가 쉽습니다. 조직화되고 훈련되지 않은 무작위 대중이 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왔을 때 이 통제가 더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현실이 있는데요. 뭐 저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어쨌든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안타까운 점들은 이 기준의 균형점도 중요하지만은 방법에 있어서의 집회 외에 우리 좀 비대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좀 다른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이제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비대면 저희가 시위? 예? 비대면 시위. 예, 비대면 시위 저희가 이거 뭐 30년 전, 40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말고 저기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신 홍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행동의 양태에 시선이 집중돼 버리기 때문에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김성회 대변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몰랐는데 민주노총이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게 코로나 백신도 이미 나왔고요. 치료제도 개발 단계라서 내년 여름이면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될 것이고 가을 정도 되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언택트니 뭔 비대면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오래 지나가는 유행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표현하는 자유보다는 내가 감염시킬 자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당연히 막았어야 되고 제가 지난 8.15 때 민주노총이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쭉 봤는데 마스크 돌려 쓰고 이 턱까지 마스크 내리고 말 다 하고 뭐 시위를 하는 그 장면 사진 찍을 때는 1m 간격이지만 기자회견장에 또 수십 명 그냥 몰려서 앉아있고 아무런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진을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역에 대한 의식, 이 두려움, 대중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그게 전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면 집회를 불허해야죠. 불허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다가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이상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걸맞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사실 띄운 거는 이재명 경기지사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이 받았어요. 3차 재난지원금.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에 좀 난색을 표했다가 오늘 보니까는 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걸로 약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되냐 아니면 시기상조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박진영 부대변인부터 먼저. 아마 네. 이제 예산국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지급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또 창궐하면서 이게 언택트가 더 계속 강화되는 시점이고 또 이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연말 경기 생각한다면은 지금 좀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원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당이 어떻게 프레셔를 좀 넣어보시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급해야죠. 그 눈치를 챙겼다 드디어 민주당이. 예. 사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다 해봤잖아요. 1차 때 소멸성으로 해서 지역화폐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쭉 다 해봤고 그랬을 때 효과, 경제적 효과 이런 게 있었던 거고 2차 때는 선별 지원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때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실은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예 소득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금 지급을 하니까 현금으로 지급받아가지고
그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건물주들한테 임대료 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이 돈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돈을 주긴 했는데 그 논란 끝에 돈을 주긴 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1차 재난지원금 방식하고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저는 대략적으로 온몸 피부로 좀 느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머뭇머뭇했냐. 그게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했던 얘기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계속 그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이 1차 때 같이 소멸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홍 부총리님은 연말 개각에서 그 명운이 뭐 이미 눈에 보이듯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타이밍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네. 언제 얼마나 빨리 하느냐 아니면은 뭐 설 전에. 설 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넣으라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년에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걸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예산에 안 넣어놓으면은 그 해당하는 부분을 뭐 뉴딜이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에 배정해놓고 나중에 또 추경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 가지고 약간 더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고 했던 것인데 민주당은 당장 뉴딜이 뭐냐 돈 풀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계획이 좌절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기를 들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좀 동조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한 거 있어가지고 저는 임대료나 아니면 이런 문제도 저는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임대료 내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 뭐 돈다는 거지. 예, 그 뭐 돈 떼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1차 재난지원금이 낮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이걸 보전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아니면 화이트칼라층 중에서 본인의 소득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받고 만약에 소득이 많이 감소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의롭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 지급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방식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현금 지급하고 직접 하는 게 낫지 소비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그 말은 좋지만은 지난번에 당장 1차 재난지원금 때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네이버 댓글 읽어주신 게 뭐냐면은 할망구 안경 사주고 소고기 먹었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대통령께서 편협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업종은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소득이 확 줄었겠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쥐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5천 원이라도 노래방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노래방 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이 시중에 일률지원금 많이 풀려도 노래방은 더 잘 안 돼요. 그 온기가 닿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고기 어떻게 보면 사치제랄도 할 수 있고 안경 할망구 안경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업종에만 계속 돈이 쌓이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지원을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도 2차도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 보지만은 뭐 1차가 대단한 방식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게 그 두 가지의 불공정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차등적 지급이라든지 그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계획적으로 이번에는 뭐 본 예산에 들어가고 하니까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열린민주당이 네네. 공약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님의 말씀도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사후정산을 하면 됩니다. 일단 돈은 급하니까 뿌리는 거죠. 근데 뿌리는 시점이 오늘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설 전이냐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일괄적으로 1인당 50만 원 뭐 이런 식의 뭐 규모를 잘 정해서 돈을 뿌리고 그건 2021년에 뿌리는 돈이 되겠죠. 2022년 소득 정산할 때 2021년 벌어놓은 걸 놓고 보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특히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0만 원 받은 돈을 50만 원 받은 돈을 다시 다 반환하시고 그리고 2021년 소득이 안 좋았던 분들은 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줬던 지급했던 부분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소득세고 뭐고 안 내시는 분이 40%가 넘어서 누가 가난한지를 따지려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는 이 정확하게 국세청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순서로 어디까지 자를지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소득세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뭐 명칭은 사회연대세 개념으로 해서
더 많이 버신 분들이 코로나에 살아남으신 분들이 네네. 조금 더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반 직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저 말 동의하는 게요. 이런 재난지원금을 줄 때 감사합니다. 저 말을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나중에 공짜 네. 아니다. 옛날에 유명한 경제학자 그런 말 했다고 제가 항상 상기하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예, 그 말을 상기해 보면은 이번에 그건 저도 아는 것 열린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네. 들어보면 고소득층에 대해서 상당한 세율로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회수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아니 겁니까? 그래봐야 50만 예를 들어 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을 토해내는 정도만 해도 상위 소득 30%로부터 다시 걷어들이면 그냥 본인이 2021년에 받았던 50만 원을 2022년에 다시 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상당한 증세라는 문제가 그냥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럼 나머지 70% 국민에게 내는 50만 원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난 그런 걱정하는 게 제일 웃긴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이 빚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국가가 빚을 지면 되죠. 그러니까 부채 만들어 놓고 10년 있다 갚으면 돼요. 뭐 자꾸 독일 얘기들 사람들이 하는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이 부채를 거의 40% 가까이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언제나 계획을 잡을 때 잡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가 빚을 내서 네. 국민들을 네, 박진영 편안하게 의원님, 좀 아니 잠깐만. 그다음에 저는요. 근데 저 할게요. 말씀대로 하면은요. 아까 소비 진작 효과에는 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 게 할망구 우리 5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뱉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랑 안경은 사 먹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눈앞에 50만 원이 생길 쓰게 돼 있습니다. 조산모자를 인간의 50만 원 공상이 돈을 의미하는 넣고 거지. 조산모 사자는 겁니까? 그 네. 50만 원을 토할 사람은 지금 현재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인데요. 네, 박진희 대변인. 그 우리가 이제 빠뜨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전체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 체계로 이야기하면은 세모녀가 굶어 죽는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최하위층이라든가 주소 불명 거주자라든가 실제로 극빈자들이라든가 이런 서류도 못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별적으로 했을 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좀 이 저교육적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별하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국가가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그 선의의 피해자는 가장 나쁜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넓게 해서 주는 것들이 복지가 우리가 안전하게 국민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용무 최고위원. 네, 저는 이제 제발 좀 행정 비용을 들여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코로나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재난지원금이 신속성,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취지로 가게 되는데 사실 정부에 있는 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일 당장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뭐 개인 사업도 해봤지만 임대료 밀리면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듬어 주고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코로나 관련돼서 내년 여름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뭐 지금 사실 코로나가 가장 심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이제 뭐 백신이 있다고 하지만 백신의 어떤 유통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부에서 빨리 이런 행정 비용을 들여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뭐 지금 뭐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가 말한 거 연장선을 봤을 때 이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잠깐입니다. 잠깐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순간이 한 달 여간이거든요. 그때만 잠깐 매출이 늘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과연 보장이 되느냐. 이게 경제정책은 거시적인 정책인데 자꾸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가오를 계속해서 저는 이거 얘기해야지 네. 신장식입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1차, 2차 다 해봤잖아요. 저는 그게 1층 쌓기, 2층 쌓기, 3층 쌓기라고 생각해요. 두툼하게 1층 쌓고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어느 그 액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게 정의라고 하니까 정의죠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2층, 3층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2층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3층까지 받고 하지만 1층을 쌓는 건 경제정책 하나거든. 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2층, 3층은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보편과 선별이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잘 믹스해서 지급할 거냐. 그 정부의 네네. 능력입니다. 아니 형님 이 지금 정의당이 이렇게 회색 분자처럼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회색 분자 아니야. 아니 치킨이냐 피자냐 그러고 있는데 둘 다 먹지 뭐 이런 거 뭡니까 이게 진짜? 피자나라 치킨 공주 있잖아. 뭐 이런 회색 분자 사실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정책이면서 복제 정책이라는 말에는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행정 정보력 1위일 겁니다. 여기에서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정보력을 동원하자 그러면은 사회주의라고 비판할 겁니다. 아마. 아, 그거는 저희들은 안 합니다. 이쪽에서 하실지 몰라도. 그 정도인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불평무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함께 한 지가 되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정들었어요. 안 믿는 듯한 저런 표정을 짓고 계시고 영혼 정말 있게 전 들었습니다. 네, 정들었는데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아쉽네요. 네, 한 말씀씩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김성애 대변인. 아니 뭐 만나자 이별이라도 너무 아쉽고요.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또 여기가 정말 가장 신사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동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김성애였습니다. 네, 박진현 대변인님. 자, JYP. 네. 뭐 저기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 나중에 우리 신장식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는 또 우리 민주진보 연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왠지 조심하세요. 네. 김성애 옆에 계신 김. 네, 이수호 최고위원. 예, 항상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이지만은 여기 이렇게 모이면은 그래도 참 재밌는 토론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아마 청취자분들이 댓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아요. 왜 이렇게 편하게 하느냐. 근데 그만큼 편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 다른 방송을 뵙게 돼도 항상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신장식 변호사님. 예, 우리 코너 이름이 야간 개장 수요 정치 클럽. 그 DJ가 아주 잘 이끌어 주셔서 아주 흥겨운 클럽 분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정말로 제가 뭐 클럽을 잘 찾는 사람은 아니지만 코로나 빨리 극복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클럽에 가서 한번 왜 술 한잔 이러세요 할 수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포장마차로 할까요? 영 안 되나?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딸내미 잡으러 왔다 뭐 이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구락부 진짜. 네, 고영모 최고위원. 네,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편한 척을 하려고 되게 약간 뭐 편하다고 저는 굉장히 편한 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끝이 나서 정말 너무 아쉽고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중앙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매번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너무나 이렇게 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5분 모두 사실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거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5분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하지만 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고영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